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동성 위기설 사실 무근,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롯데그룹입니다. 그제였죠. 롯데그룹이 갑작스러운 위기설에 휘말렸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그룹이 공중분해 처지에 놓였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주가까지 급락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유튜버에서 네. 사실상 이제 롯데그룹 전체의 이제 유동성 위기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증권사 또 소식지에 돌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로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18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롯데 네. 지주 같은 경우에는 6.59%. 그날 이제 빠졌고요. 그다음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빠졌고, 롯데 쇼핑은 6.6% 빠졌었거든요. 이 18일 날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롯데 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헛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 공시를 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올랐어요. 다시 19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롯데 지주 같은 경우 0.73% 올랐고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날 1.97% 올랐고, 롯데 쇼핑은 또 19일 날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0.17% 하락해서 아마 그 롯데 그룹에서 공시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죠. 네. 오늘은 또 빠졌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 위기가 계속적으로 뭔가 이게 소문이긴 한데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롯데 계열사가 그날 18일 날 본다 그러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10% 넘게 빠졌으니까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롯데그룹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다음 달에 모라토리엄, 뭐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소문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야, 괜히 소문이 났겠어. 뭔가 진짜 있으니까. 뭔가 있다. 네. 네. 뭔가 있으니까 소문 났겠지. 라고 이제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가 일단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어려움을 지금 롯데그룹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가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 3조 한 5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봤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거고, 네. 순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53%나 이제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롯데 쇼핑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가시는 롯데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마트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많이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롯데 케미칼이죠.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 5조 한 2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 영업 손실이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 활동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이 케미칼 부분으로 고금리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 케미칼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지주마저도 사실상 이제 영업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게 아마 실적 부분에서 뭔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 유동성 악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채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롯데지주가 부채 비율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3%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이하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19년도 같은 경우는 100.3% 이렇게 됐다가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39%로 부채 비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말로 봤을 때 19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지금 영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든지 부채의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소문에 네. 좀 롯데그룹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시에도 바로 회복되지 않는 건 바로 실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말 계속 짚어주시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든지 기업이라는 게 이게 가정이나 기업이나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한 가정이 네. 뭐 아까도 우리가 법률 상담할 때도 나왔지만은 네. 가정이 무너지면 일단 다 이게 흔들리죠.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CEO 리스크가 불거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흔들려요. 왜냐하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신동빈 회장과 그 형이죠. 신동주 맏형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빠질 때 못 빠졌던 부분. 그러니까 사업의 재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 신동빈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스타일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 아버지죠. 사실 그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신격호 회장의 경영 마인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입 경영을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네네. 거를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욕심 안 부리고 뭐 유통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롯데 쇼핑 쪽이죠. 거기서 나오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서 나오는 이런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케미칼 부분을 인수하면서 네. 막대한 또 차입금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에서 뭐 경영 스타일이 확 바뀌었고 롯데그룹이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잘 돼서 경영 실적이 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뭐 롯데그룹 공식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사실 무근이다. 무근이다. 예, 이거는 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맞을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기설 유튜브 동영상에서 시작돼서 증권사 정보지 이른바 좀 찌라시죠. 그렇게 확산된 것이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글 하나가 이 같은 파급 효과를 낸다는 게 이 롯데그룹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기업이 롯데그룹이 정말로 뭐 탄탄하고 그다음에 경영 성과도 좋았다 그러면 그런 소문이 와도 네. 흥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실적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런 어떤 뭐 소문에 의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그룹이 가진 이제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마 이 기업이 무너지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뭐 그 말은 틀림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 정말로 롯데그룹 흔들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어떤 정보들이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득을 분명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10% 넘게 빠졌으니까. 네. 근데 뭐 흔들기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흔들기가 와도 경영이 실적이 좋았으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았을 않았겠죠. 텐데 예, 그래서 보면은 롯데그룹이 이제는 앞으로 가져야 할 어떤 숙제들을 그냥 딱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더 반성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롯데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영진들이 많이 반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1시간 만에 배송해 드려요. 배달이라고 한다면 1시간이 요즘 세상에는 결국 빠른 건 아닌데 어떤 걸 1시간 내에 배송해 준다는 걸까요?
네, 네이버가 내년 상반기 중 오늘 배송, 새벽 배송 등을 비롯해 1시간 이내에 받아보는 지금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주문 즉시의 상품을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시장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현황 네.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퀵커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네이버가요. 지금 네.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1시간 이내에 배송을 해줍니다.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시키면 1시간 이내로 배송이 오는 거예요. 음식도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텐데 이런 게 이제 풀필먼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창고의 개념을 더 넘어서 물류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풀필먼트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는 그 근방에 물류센터에 다 있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배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다 서비스가 굳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배송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또 AI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실 이제는 네이버가 가야 할 AI 서비스에서도 밝혔는데 거기서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모바일 앱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AI를 접목한 쇼핑 큐레이션 서비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고 이런 어떤 편리한 서비스들이 이제 AI를 접목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색적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퀵커머스 시작은 쿠팡이었죠. 저도 네.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쿠팡에 밀려서 네이버가 한동안 좀 위태위태하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가격 경쟁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죠. 속도였거든요. 네. 결국엔 배송을 속도전. 뭐 보통 과거에 이제는 쿠팡이 있기 전에는 보통 2, 3일 정도였는데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 나오면서 당일 배송이었거든요. 사실 네. 뭐 그 2길 배송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점유율을 다 뺏어갔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뭐 아직도 검색 엔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네이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플랫폼 기업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플랫폼이 뭐가 있느냐? 네이버는 또 강점이 쇼핑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쇼핑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연이어서 나온 게 바로 지금 배송이라는 서비스겠죠. 일단은 시작은 쿠팡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G마켓도 이제 뛰어들었죠. G마켓은 CJ 대한통운이랑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스타 배송이라는 거를 이미 9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G마켓 누구 거냐라고 보는데 이거 신세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세계가 또 이렇게 야심차게 이제 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식품 배송 편의점 쪽에서는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배민이라는 걸쭉한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민이 사실상 1시간 이내 배송 이건 음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퀵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걸요? 만약에 배송 느리다 그러면 주문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는데 뭐 내일 모레 온다. 그거 안 하거든요. 일단 저도. 같은 돈이라면 좀 빨리 오는 서비스를 네. 이용하게 되죠. 같은 돈인데 뭐 내일 오는 게 훨씬 더 낫죠. 아니면 오늘 당장 온다 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퀵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이 좀 과거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전업계도 이 배송 전쟁에 가세를 했습니다. TV를 사도요 당일에 설치 또 배송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마 애용하시는 또한 구매하시는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도요. 네. 오늘 보장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진짜 오늘 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삼성에 있는 가전이라든지 산다 그러면 설치 기사가 같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설치를 해주시잖아요. 이것까지 다 끝내요. 그래서 오늘 보장 서비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롯데 하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월부터 도입을 했었는데 오늘 설치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오셔갖고요. 기사분들이 또 설치까지 오늘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가전업계도 이런 퀵커머스 시장이 뛰어들었고 아마 굉장히 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당부드릴 거는 모든 가전제품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 있는 몇몇의 반면 제품이 그렇죠. 있군요. 예, 안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요. 이건 좀 구분해서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시절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배송 배달 시장이 좀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는 빠른 배송 시장이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소비 성향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요 대면 사회였잖아요. 네. 뭐 배달 시켜도 한 이틀 후에 오는 거 다 용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 갔고요. 네. 이게 AI 전쟁이 붙었고 그 당시에 또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갖고요. 뭐 여러 가지 IT 기술이 다 접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 날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해진 겁니다. 뭐가 빨리 오는 게 당연해졌고
빨리 안 오면 사실상 굉장히 서비스가 느리다라는 이제 인식을 뭔가 갖게 되는 잘못됐다고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그날 안 오면. 그게 이제는 네. 뉴 노멀이죠. 이제 네. 당일 오거나 그 다음날 오는 게 이제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 성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퀵 서비스, 그러니까 퀵 커머스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넓어졌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6년 사이에 7배나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정도로 사실 지금 퀵 커머스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월마트는요, 처방받은 약을요 30분 내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내년에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이게 드론으로 날려갖고요. 이제 오, 의약품을 이제 1시간 내로도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과거와 다른 네네.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드론하면 안 되냐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아서 아마 좀 어려움이 드론하면 다 있죠.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배송은 고가 빌딩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술이 이제 배송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네. 인도에서는요 네. 한 배달 업체는요 10분 안에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말이 되는 건가요? 10분 배송?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지? 그래서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사실 인도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빨리 배송하는 게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그거예요. 속도 전쟁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결국에는 이제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 서비스의 질 이런 게 앞으로는 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쿠팡 같은 경우가 좋아하는 이유가 속도도 빠르지만은 네. 그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반품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눈치 안 보고 반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는 유통업계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무료 반품 서비스를 악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해서 그럼요. 네, 좀 그러시면 안 주의가 돼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좀 속도 전쟁입니다. 이러한 배송 속도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만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배송 기사분의 안전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네.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게 교통사고 건수를 봤더니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 한 16,000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러면 일단 승용차가 1위였고요. 그다음 화물차 사고가 2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의 속도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런 안전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결국엔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료 증가되죠. 그다음에 이제는 사실 이거를 또 악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해결점은요 결국에는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이런 배차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회원이면은 이제 무료로 된 데가 많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그거 누구 돈으로 가겠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비자의 비용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상생 협의체 통해서 네. 배달 업체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류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한다면 이런 무리한 경쟁을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최저임금 받아도 살만해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 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시간제 근로자가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까닭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아까 멘트 나온 것처럼 이제 뭐 알바만 해도 네. 먹고 살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MZ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과 그다음에 기성 세대의 어떤 뭐랄까 헤게모니 싸움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세력이 약간 부딪힌 부분이 있으니까 네. 기성 세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기성 세대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셨거든요. 전쟁 있었죠, 재건 사업 있었죠, 거기에다 성장 고도화가 있죠, 산업화도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기성 세대 분들은 하면 돼,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 세대 우리 정말 네. 기성 세대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그런 마인드고 MZ 세대들은 사실 이런 기성 세대가 이룩했던 경제적 토대 안에서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이제는 공정성.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갖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못 참는. 왜냐면 세대. 해도 안 되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정성에 더 예민하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MZ 세대고요. 네. 근데 행복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일단 최저임금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최저임금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5,200원 정도 됐었습니다. 정확하게 5,210원이었어요. 예, 표에 나오고 있죠. 그 당시 최저임금이 그거였습니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알바를 해도 5,200원 시간당 받았어요.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860원 되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1,03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네.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많이 올랐고 거의 2배 올랐죠. 그다음에 20대 시간제 근로자 보더라도요. 당연히 이제 늘 수밖에 없죠. 왜 20대들이 MZ 세대들이 야 이제 뭐 알바해도 그래도 알바 물론 뭐 풀로 채워서 하시는 분은 없는데 네. 만약에 계산대로 한다 그러면 2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대 분들이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좀 더 거죠. 자유롭게 예, 시간을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근데 저는 그거에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가가 2014년과 지금까지 봤을 때 2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 물가 상승을 대비하더라도 이제는 최저임금이 뭐 너무 많이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너무 단기간에 크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20대 시간제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마 장사하신 분들은 지금 다 공감하실 텐데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주기 위해서 좀 더. 그렇죠. 네. 쪼개기 알바 들어가죠. 네, 네. 제가 양측 다 이해를 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알바 뭐 하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 뭐죠? 철판 철판도 짓는다. 닦는 거요? 예, 뒤집고 닦는다는 아, 학생들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한다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소상공인들 만나 보면은 주휴수당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15시간을 이제는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쪼개기 알바 들어가거든요. 3시간씩 끊어서 가야 돼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알바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피해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들은 되게 근로자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이 최저임금 받는 청년 시간제 근로자들의 증가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안풍낙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풍낙도. 예, 이게 뭐냐 그러면 너무 생활이 풍족하니까 뭐 평안하니까요. 발전을 하지 않는 한마디로 도전하지 않고 난 그냥 이대로 먹고 살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네.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현상을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세대는 말이 안 그래도 먹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안풍낙도 현상 한마디로 풍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세대가 좀 일어나고 있죠. 물론 20대들도 할 만큼 합니다. 네. 제가 만나본 20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들 또. 열심히 살긴 열심히 하죠. 살아요. 네. 열심히 사는데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말로 재산을 물려받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도 바로 되고 뭔가 이렇게 자산이 부여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쉽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 20대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이런 안풍낙도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고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봤습니다. 자발적 비정규직을 봤더니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7%에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61%로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자발적 비정규직이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비자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이제 단기 일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과거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 이거를 또 중히 여기는 또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런 추세가 지금 사회적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현상은 사실 일본에서 먼저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일본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변화가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났었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프리터족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일본에서 양성을 했었죠. 이게 알바만으로 좀 먹고 맞습니다. 사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안 하고 네. 내가 알바만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프리터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본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는 들어와 오면서 청년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뭐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회적 현상을 빨리 좀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미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맞아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수록 기성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네. 것인데요. 또 나아가서 뭐 좀 재산을 쌓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마저도 좀 어렵게 좀 꺼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문제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주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 결혼을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70에서 80%가 주거 비용이었다고 네, 조사가 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 때문에 사실 결혼을 이제 약간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거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결혼을 뒤로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거를 마련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빨리 청년들이 모으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뭐 돈을 빠르게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거 안 되니 결혼을 뒤로게 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네. 아마 출산율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결혼 혼인율을 높이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근본은 청년분들의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단기 일자리 아시겠지만 퇴직금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 다 퇴직금 받을 때 퇴직금도 못 받죠. 이런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고용의 질이 7.45% 개선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 5%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가 됐는데요. 비정규직과 근로시간은요, 출산 의향에 음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비정규직이 사실상 이제는 출산율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확실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주가 상승세 탈가입니다. 국민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4만 전자까지 떨어지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내놨습니다.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결단에 대해서는 높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주식의 사실상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는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지 못한다. 전체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모멘텀은 되지 않는다. 이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업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과거처럼 영광을 되찾으려고 그러면 네. 업황이 좋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PC 수요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뭐 디램,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 가격도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쪽으로 중국에 좀 밀리는 바람에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물량 공세에 못 당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만 사실상 기초적인 어떤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는 4만 전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삼성 개인 주주들의 굉장히 원망이 많았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10조 원이라는 돈을 써서 자사주를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중 3조 원은요 3개월 안에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소각이 뭡니까? 주식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의 가치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의 좋은 흐름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15일 날 7.21%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예, 외국인이 이제 1,279억 원 순 매수로 계속 매도하다가 그날 딱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든지 다른 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알고 들어왔을까? 왜냐하면 공시를 그날 장 마감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4시 그러니까 반에. 어딘가서 정보가 좀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외국인들이 내도 팔다가 당일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외국인들 왜 어떻게 들어오지? 알고 움직일까? 뭔가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네. 뭔가 이슈도 없었고 어제장이랑 똑같은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그날 제가 또 그날 딱 15일 날 제가 증권사 임원분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같이 얘기했었어요. 삼성전자 도대체 왜 오른? 그분도 몰라요. 그분도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10조 원의 자사주 분할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이제 답이 풀린 거죠. 네. 야, 이거 어떻게 알고 또 왜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은요 개인 외국인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지칭하는 건 외국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알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게 뭐 알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과거와 패턴이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보십시오. 18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5.98% 올랐습니다.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막 샀어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은 그날 또 팔아버립니다. 얼마 팔았느냐? 1,635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얄며요. 정말 저는 얄밉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다가 이제 19일이었죠. 19일 네. 같은 경우가 떨어졌어요. 0.71% 이제 하락을 했고 당연히 그날도 이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1,265억 원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이 자사주 매입이 정말로 좋은 흐름이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주가도 거의 1.9%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자사주 이슈가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는 분명히 될 수는 있어도 일단 업황이 바뀌지 않는 한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가 사실상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약간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왔을 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주주들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사실 진짜 속내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삼성 오너 일가 입장에서도요, 사실 뭐 자사주 소각하는 거는 필요해 보인다.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로 주식 담보대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상속세입니다. 이건 회장 돌아가셨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4조 원 이상의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납부 중에 있죠. 근데 네. 이 납부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이 오너들은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던지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재계의 특성은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실 상속세를 내는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제는 똑같습니다. 네. 만약에 주식 담보를 했는데 주식의 가치가 어느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더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너일가의 대출 부담이 좀 커지게 되죠. 커지죠. 당연히 네.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네. 없고 주가가 어느 순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 방어를,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오너일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4만 전대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방어할 때 뭐 있겠느냐? 그래, 자사주 소각 과거 한번 했었으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인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제는 뭐 오너 일가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벤트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카드를 꺼냈습니다. 뭐 2015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는데 이 매입했을 때 효과가 어땠나요? 좋았어요. 네. 2017년도 때, 17년도, 18년도 양 한 2년 동안 사실 자사주 매입하면서 소각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주식을.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올랐느냐? 17년도 같은 경우가 봤을 때요. 밝히고 나서 10개월 만에 49.94%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네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발표하고 10개월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단기 이벤트로는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뛰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근데 한간에서는 사실 이제는 약간 지금과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저도 이 말에 동감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이 굴지회사가 연수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조 원이 그 당시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업황이 좋았을 거기에 때. 자사주 소각까지 주가가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똑같은 자사주 소각이라도 할지라도 일단은 이제는 지금 영업 아시겠지만 3분기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를 소각하든 뭐 자사주 매입을 하던 간에 일단 기초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면 어떤 이벤트가 있든 거나 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네. 기초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대를 회복하긴 했는데 좀 하루 만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근데 또 국민주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도 낮으니까 이제라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그렇죠. 뭐 지금 들어가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 저가 매수다. 그다음에 뭐 더 이상 뭐 빠질 게 뭐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뭐 저는 근데 그 말에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단기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분들은요,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아니, 단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들어오신 분들 없어요.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맞아요. 좋은 거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뭐 지금 뭐 5만 원대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다만 그건 보셔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좋은 흐름으로 가진 못할 거다. 상승 동력은 좀 부족하다. 그죠? 아직은. 왜냐하면 만약에 연말 이전에 좋은 상승 동력,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네. 뭐 HBM에 대한 이슈일 텐데,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은 지금 뭐 연말까지는 주가가 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단기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또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일 텐데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단기적 흐름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곧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슈만 나온다 그러면 폭발적이라고 봐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HBM에 대한 수율 문제가 해결됐다는 방안이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 그 다음에 퀄 테스트 통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 늘어나는 거 HBM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엔비디아에 언제 이제는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미흡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뭐 된다 얘기만 나오지.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퀄 테스트 통과의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삼성전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HBM3가 아니라 4 네. 한마디로 차세대 더 높은 단계의 이제 HBM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도 또 포괄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덜 불안한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요. 일단 투자할 곳이 많아요. 대만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뭐 다른 나라 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봤을 때 이제 매력도가 더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망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대만에 더 투자하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와. 그럼 당연히 자금 빼서 대만으로 가거든요. 이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주가에 좀 흐지부진한 모습들은 사실상 지금 이제 업황 자체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저는 거래대금이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거래대금이 빠졌던 이유는 이미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금투세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우리나라 국장하시는 분들 다 빠져나갔었죠. 그다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투자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두 개는 끝났습니다. 금투세 이슈 끝났고 그다음 미대선 끝났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잘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미 더 옮겨갔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변수가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딱 튀어나오면서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장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국내 증시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고 또 비트코인으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 조금이라도 하락세, 누군가 매도세를 던지면 확 빠지게 됩니다. 지수가 이게. 거래 수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두 번째 이슈죠.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워낙 강력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당선인 효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종목이 어디겠느냐라고 본다면 대부분이 2차 전지주,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칩스법, 인플레이션 간주법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게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인데 이게 다 안 좋다 그러니 곳이 다 네. 예측이 됐어요. 그게 다 안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배당주 빼고는 사실상 이렇게 좋은 힘들 것이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뭐냐 그러면 금융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주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곳은 없고 돈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뭐 IT 쪽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돈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배당 받겠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주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말까지는 배당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좀 낫지 않나.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심해지는 양극화,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입니다. 통계청의 행정 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소유 집값의 격차가 최대 40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0배, 극과 극을 비교한 거겠지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자산 가치가 네.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이거는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도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더 심해진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막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게 지금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발표했느냐? 이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걸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택 소유자의 평균 현황이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인데요.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3억 2,100만 원 정도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공시 기준입니다. 공시 가격 네. 기준. 내 집에 대한 공시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시면 아, 평균보다 내가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가구당 평균 주택 소유수가 1.35채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1.35채 정도는 갖고 있대더라. 보시고 평균 면적은 86.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2평, 33평 네. 정도 되고요.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수 연령이 57세. 아, 57세인 분들은 평균적으로 갖고 있대더라. 그다음에 평균 가구원 수가 2.55명 됐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이 2.5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상위 10%와 하위 10%를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 평균적인 네네. 거고요. 이 상위 10%와 하위 10%를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택 가액이 12억 5,500만 원을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아, 내가 내 공시가격이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2억이 넘어간다. 그럼 나는 상위 10%인 거예요. 네,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위 10%는요. 3,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3억이 아니에요. 3,100만 원. 하위 엄청난 10%. 양극화입니다. 이게 네. 40배인 거야. 네. 이게 40배 정도 벌어진 거고, 그러면 평균 주택 소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0%는요 2.37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위 10%는요 0.98채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자산 가격이 여기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죠. 하위 10%가 0.98채, 상위 10%가 2.37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 공시가격 높은, 그러니까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많은 거예요. 더 많은 네, 주택을 더 갖고 그러니까요.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납니다. 가장 심했을 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가 2021년도였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벌어졌었고 지금도 이제는 그 추세가 벌어지는 게 좁아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20, 30대 비중이 소폭 하락한 데 비해서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소유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매도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 고금리 때문일까요? 그렇죠. 요거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또 같이 조사된 게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개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위 개수가 뭐냐면 0으로 갈수록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 기준을 봤을 때 약간 이제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1로 갈수록 불평등하다 보고 있는데 이게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어요. 한 0.3 나오니까. 그런데 요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직장생활 해보시면 다 압니다. 얘나 나나 월급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월급은 다 똑같은데 얘는 부자고 난 가난해. 네. 알고 봤더니 얘는 집이 있고 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30대 분들이 뭘 했냐 그러면 영끌하셨거든요. 네. 30대들이 그래서 영끌해갖고 자산했는데 고금리 말씀하셨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대출금을 못 받다 보니까 경매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된 내용인데 30대들이 경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이게 더더욱.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였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사가 자기 돈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사업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인데요. 자본이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아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테고 결국 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저는 개선 방안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바뀌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는 건설사들이 어떻게 이제는 아파트를 지었냐라고 본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다 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일단 PF 대출이 있고요. 이제 본 PF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브릿지 대출이라고 있어요. 브릿지 대출이라고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죠. 본 PF 대출이 이제는 70%, 브릿지 대출 27%, 자기 자본 3% 기존 방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 자본이 30%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브릿지 대출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본 PF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리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는 토지비 납부하고 땅값 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본 PF로 못 넘어가요. 1금융권 대출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막대한 이자를 내고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자를 막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뀌는 구조가 야, 자기 자본 30%는 갖고 있어야 돼. 총 합해서 여기 현물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는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덜 되겠죠.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구조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바뀐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네. 건설사들이 건설을 안 하죠. 돈이 없는 건설사들은 이제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PF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적용이 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방안이 현실화 되려고 그러면 건설사들마다 사실상의 현물을 가지고 와서 건설을 지어야 되는데 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시공사라든지 건설사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는데 일단은 뭐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더라도 저는 뭐 지금의 어떤 문제 개선점들은 분명히 맞다 이런 추세로 가긴 가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아마 굉장히 좀 뼈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